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6월 13일 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첫 번째 영상이 6.25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전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것도 전쟁하고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썸네일을 보셨지만은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6.25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전쟁은 진전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화면의 서브 타이틀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짐작하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지금 프랑스인의 한 100만 명 정도는 독일군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가 독일군인 사람들이 프랑스에 100만 명이 있고, 마찬가지로 독일에는 소련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둔 독일인이 지금 한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면은, 베를린의 한 여인이라고, 이건 둘 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베를린의 한 여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 여성 마타 힐러가 1959년에 썼는데, 이 여성은 2차 대전 말기 베를린이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 당했을 적에 거기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고초는, 그 내용은 차차 나오지만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수기로 썼습니다. 59년, 그러니까 49년의 경험을 하고 59년에 그 책을 써서 발간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반응이 그냥 뜨아했어요. 그냥 아무런 관심을 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타 힐러가 독일 여성들이 소련군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독일 국민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걸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위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죽은 후에 이 책을 내달라 해서 그녀가 죽고 2003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와서 그때는 굉장한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 저널리스트 폴 피카페가 2004년에 쓴 발간이 된 저주받은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저주받은 아이들이라는 뜻은 여기서 저주받은 아이들은 이 독일군 병사하고 프랑스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책을 써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주고 베스트셀러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럼 먼저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 1939년 9월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40년 5월 10일 날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 유명한 마지노선을 우회해가지고 프랑스 본토로 들어와서 아주 파죽지세로 점령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 지 약 40일이 조금 지나고 6월 22일 날 프랑스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독일군이 그때부터 패퇴하기 시작하죠. 즉 약 4년 동안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독일군하고 프랑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20만 명입니다. 여기서 꼭 혼혈이란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죠. 20만 명이 출생을 했어요. 현재 그 후손이 약 100만 명까지 되리라고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점령군으로부터 프랑스가 이제 해방이 되고 4년 동안 독일군한테 점령당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에 빠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당시 프랑스의 최고 수반인 드골이죠. 드골 장군이 선택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신화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점령 기간 동안에 레지스탕스가 엄청난 활동을 해서 독일군한테 타격을 주고 결국은 프랑스 해방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 후에 뭐 밝혀진 거지만은 점령 기간 동안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약 5만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인데 이 숫자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레지스탕스라는 건 비밀 조직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난 후에 누가 레지스탕스인지를 뭐 확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지스탕스다. 그러면 뭐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1945년도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귀한동포라 그러죠. 귀한동포가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럼 뭐 나 중국서 왔어. 나는 만주에 있다가 왔어. 그러면은 만주나 중국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면 나 독립운동 했어.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거나 비슷한 거죠. 이 얘기를 왜 또 첨언을 드리나 하면은 1944년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영국에 있던 연합군 사령부에서 드골한테 물어봅니다. 연합군이 상륙하면 레지스탕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드골 스스로 그랬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을 패퇴시키고 난 후에는 레지스탕스를 엄청나게 띄운 거죠. 그래서 그거의 활약을 그린 영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약간 신화화 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좌절감을 느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역자죠. 부역자. 남자 부역자들도 있었지만 특히 독일군과 뭐 같이 살았거나 독일군의 아이를 출산했다던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특히 독일군의 잡종 뭐 이렇게 불렀고 국가의 수치다 그러고 그 엄마들을 뭐 매춘부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모멸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나 어떤 사진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은 바로 이 장면이죠. 이거는 영화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이 이제 잡혀온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있죠.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시키고 그 결과 뭡니까? 간단한 짐을 갖고 요 아이가 독일군하고 이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엄마는 삭발을 당하고 조롱 섞인 또는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길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 같은 경우, 마을이나 도시 같은 데는 그 여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삭발을 다 시키죠. 네, 삭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요 자세히는 안 났지만 요 가슴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게 이제 스와티카, 그러니까 나치 문양이죠. 이걸 해서 거리 행진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이제 그 유명한 사진을 로버트 카파가 많이 찍어서 그 이제 타전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로버트 카파의 그 유명한 사진이죠. 그 스페인 내전 때 공화파 민병대가 참을 나와서 돌진하려다가 총 맞아서 죽는 이런 이제 수모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나중에 또 이제 재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 양아버지가 되죠. 양아버지가 그 아들을 학대하고 굉장히 많은 학대를 당하면서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뭐 또 교회를 가도, 그러니까 성당을 가도 신부님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이 그 독일군의 그 잡종이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그 사람들이 약 50대 중반이 됐을 적에 쉽게 말하면은 친부 확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계기는 왜 숨 죽이고 살다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1995년도에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소련도 망하고 유럽 통합이 진행이 되면서 그랬겠죠. 그 당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반성을 합니다. 그 반성은 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라는 거는 그 피해 국가죠. 피해 국가.
독일의 나치에 의해 아주 점령당한 피해 국가였는데, 시라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피해 받은 건 분명하지만 우리도 가해를 가했다. 그 가해가 뭔가 하면은 독일군과 협조해서 프랑스인들이 유대인을 찾아내서 죽음의 캠프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 그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적 거물이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소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 혼혈 20만 명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친부 확인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이제 학대를 당한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인종적으로 보면은 독일 게르만하고 라틴 계열 프랑스인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예, 일단은 체구가 크죠, 게르만이. 그리고 금발이 많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게 금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얘 아버지가 독일인이구나. 그리고 체구도 크고, 그래서 이제 모멸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20만 명이나 되는 아이가 출생할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 저주받은 아이들이라는 책이나 그 후에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은, 물론 점령군이죠. 점령군으로 와서 어느 마을이나 조그만 도시에 독일군이 들어왔는데, 프랑스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보다는 굉장히 매력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예, 프랑스 남성에 비해서 독일 병정들이 체구도 크고 체격도 좋고, 예, 박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독일군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히틀러가 분명히 독일군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 점령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 이성들하고 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은 그거는 아리안족의 피를 섞이게 하는 거다. 그건 좋은 거 아니다.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입장서, 젊은 독일군 입장서 프랑스에 진주하고 보니까 그 게르만 여성들 하면은 체구가 크고 좀 말도 투박하게 하고 뭐 그런 인상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여성 보면 너무 얌전하고 말도 예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프랑스 여성 중에 학교에서 학대를 받고 그랬을 적에 어느 어머니는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뭐 독일군이 점령군이었겠지만 내가 좋아서 사랑에 빠져서 얘가 낳는데 얘가 잘못이 뭐가 있냐, 선생 당신 왜 얘를 학대를 하느냐, 뭐 그런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 확인 노력이 일어났는데 90년대 중반 아직도 있겠죠. WAST라는 그 원어로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관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기관은 뭔가 하면 2차 대전 참전 및 전몰 용사의 정보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기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문의를 하냐? 나는 1942년 프랑스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 독일군 뭐 몇 사단 뭐 몇 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줬겠죠. 거기에 독일 어디 출신 누구누구라고 있었다.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 해서 그런 이제 친부 확인 이제 쇄도하게 되고 아버지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죠. 결국은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겠죠. 그때 아버지를 찾았을 적에 그 아버지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이나 80대가 돼 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떻게 다양했나 하면은, 첫째는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제 자기가 80대 정도 됐다 그러면은 가족을 다 잃었고 심지어 손자까지 있는데 50년 전에 프랑스에 자기가 주둔군으로 가 있을 적에 그때 내가 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고 50대 중반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는 야, 얘가 뭐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하여튼 아빠를 확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독일로 이제 그 후퇴해서 가고, 그러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좀 안정이 된 후에는 그때 자식을 찾는 독일 아버지도 있었고, 또 아주 좀 희귀한 케이스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프랑스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얘기를 했겠죠. 내가 프랑스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전쟁 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일군 병사 아버지 입장에서 보고서는 자기 아들은 죽었고 후손은 그 프랑스 여인과 사이에서 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걔를 찾아내죠. 독일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그 아이를 독일로 데려와 가지고 내가 여기서 키우겠다 하면 거기서 자란 애들도 있고, 또는 거꾸로 아닙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학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저주받은 아이들이라는 책이 2004년에 나와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사례고, 그다음에 독일 사례를 보겠어요. 통일이 되기 전에 구동독 지역은 소련이 점령을 했습니다. 베를린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옛날 서독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가서 점령을 했는데, 그 연합국,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 병사들에 의한 어떤 그 폭행은 그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주 심했던 게 소련군이 점령한 독일 지역이었어요. 특히 소련군이 4월이면은 그 베를린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완전히 점령은 못해도. 그래서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한 후에 이게 만연이 됐죠. 그래서 독일 그 소련군이 점령한 독일 지역에서 그런 그 피해자가, 독일 여성이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그 당시에 병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200만 명 중에 20%가 임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다 출산하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 베를린에는 27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여성만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비가 틀려져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소련군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해가지고 많이 도망가고 여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엄청난 여기서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아주 급증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 그 동독 지역 전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소련군이 점령하고 또는 독일군으로부터 해방시킨 동유럽 지역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뭐 체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래서 유고는 이제 자생적인 그 공산당 조직이 있지 않았습니까? 티토를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유고 공산당 지도부가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이 소련군 병사들이 좀 심하다. 우리 여성들이 너무 큰 피해를 받는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탈린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 젊은 병사들이 고향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당신들을 해방시켰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문제를 삼냐. 결국은 그런 게 보고가 되면서도 스탈린이 묵인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점령군들의 횡포죠. 차이가 있다면은 독일군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프랑스 젊은 여성한테 하고 사랑에 빠졌다면은 독일 지역, 동독 지역은 소련군의 폭행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독일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베를린의 한 여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드라마타이즈 시킨 영화의 장면인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잘 묘사를 했겠죠.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 소련군 병사들이 있고, 이게 뭐 물을 깃거나 또는 식량을 구해서 여성들이 지나가고, 요 장교가 없어지면은 그냥 폭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진이죠. 이렇게 요 보면은 이렇게 소련군 병사들이 이 독일 여성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독일 국민은 대부분 알고 있었어. 목격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1959년에 베를린의 한 여인이라는 책이 나왔지만 독일이 모르는 척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패전국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하소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 철저하게 아주 질이 나쁜 가해자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생깁니다. 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헬무트 콜이에요. 1982년에서 아마 1998년까지 16년간 독일 총리를 지냈어요. 기민당이죠. 기민당 총리를 지내니까 통일 당시에 이 총리였죠. 그래서 통일 독일의 아버지다 이런 맞는 헬무트 콜입니다. 이러한 그 대단한 독일 총리의 부인이 2001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때 68세였어요. 총리의 부인, 전직이죠. 물론 98년.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자살하고 난 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헬무트 콜 총리의 부인이 베를린에서 12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울증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총리의 부인이 그 정도의 경험을 했으니 뭐 일반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독일과 소련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 후손이 지금은 수십만 명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산되고 있고, 다행히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뭐 슬라브하고 게르만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은 외모적으로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 사이에서 난 애들보단 차이가 덜 나죠. 예,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가져주는 게 뭐냐? 자, 이때 태어난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 이겁니다. 프랑스나 저거나. 이게 어떤 전쟁의 피해라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고 독일 국가가 뭐 프랑스가 독일한테 또는 독일이 소련한테 양육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참 그냥 이런 희생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그 참 껄끄러운 문제 아닙니까? 뭐 프랑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독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낫다. 양육비 내놔라. 소련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남성들이 전선에서 많이 죽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자는 젊은 여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우리도 했죠. 우리도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10만 명의 조선 젊은 여성들이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걸 환향,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환향여라고 불렀는데 그냥 우리말로 쉽게 환양년이라고 발음이 되면서 이게 아주 나쁜 용어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죠. 예. 그래서 그 당시 10만 명이면 그 당시 조선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10만 명이 끌려갔다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 뭡니까? 한 60만 명이 끌려간 겁니다. 6, 70만 명이 끌려간 거란 말이죠.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다음에 일제 때 우리 위안부도 뭐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젊은 여성이 희생을 당한 거죠. 또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1991년에 망하고 러시아가 됐잖아요. 어쨌든 국호로 보면 소련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90년대에 소련 무용수만 5천 명이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발레단인 볼쇼이 발레 단원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세계 최고의 발레단 단원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췄단 말이죠. 이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으로 온 사람들은 이렇고 또 일부는 가까운 유럽으로 가죠. 유럽 각국으로. 미립국이죠. 미립국. 불법 체류를 하면서 그 성매매를 하죠. 그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인터걸 아니었습니까? 90년대 인터걸.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뭐 쿠웨이트 사례도 말고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뭐 가해자라기보다는 그런 결과를 베트남 전에 갔을 적에 군인들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때 민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았어요. 이 민간 기업 사람들이 베트남 그 젊은 여성들하고 살림을 차려서 많이 살았어요. 그때 라이따이안이 발생하죠. 그리고 1975년에 베트남에 가지고 통일이 되니까 자식들 놔두고 그냥 다 도망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박해락 입은 따돌림을 당했죠. 라이따이안도. 그러니까 이 라이따이안도 이제 벌써 한 60, 50대가 이제 된 거예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아이노코라는 단어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으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죠. 일본어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잡종이란 뜻입니다. 혼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남성이겠죠. 주로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난 아이들, 아이노코라고 있죠. 다행히 외모로는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은 알죠. 제 아버지가 일본이라. 굉장히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들이 살아있으면 70대 후반 정도 됐겠죠. 80대. 어떻게 그 신분을 뭐 밝혔겠습니까? 신분을 속이고 하여튼 어떻게 잘 살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지금 그 북한을 탈북해 가지고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한 3만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적어도 그 3배에 해당되는 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신분이 없이 떠돌고 있죠. 그래서 저 시골 산속 가난한 농촌에 가서 뭐 이제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뭐 농장이나 공장 같은 데서 임금 착취를 당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인신매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숫자가 얼마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한 30만 명까지 추산하는데 한 3배 정도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10만 명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 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대부분은 여성들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탈출을 하고 그렇다면은 근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어떻게 데려오지 못한다. 그거는 그 국가가 그건 이미 망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는 뭡니까? 한국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북한 출신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중국서 10년 살았건 뭐 몇 년 살았건 안 따지잖아요. 다 받아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탈출해 오면서 중국인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까지 데려옵니다. 그것도 다 받아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는 놓고 엄마만 왔는데 엄마가 여기서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한 후에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다시 가죠. 가서 아이 찾으러 가서 그 시가의 허락을 받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온 아이까지 우리가 국적을 줘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키웁니다. 뭡니까? 결국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건 남한테 중국 사람 보고 책임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애를 데려왔어요. 나는 사실은 강제로 결혼당했고 뭐 이랬습니다. 중국 양육비 내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국가가 할 일이 뭐냐? 국가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부국 강병입니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라를 튼튼히 잘 지켜서 외침으로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강조하면 저 뭐 국수주의자 아니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 희생은 젊은 여성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딸 아니면 우리의 동생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랑스에는 20만 명이 있었어요. 뭐 둘 사이에서 사랑을 했던 어쨌든 독일도 비슷하고 그 자녀들까지 얼마나 그 자라오면서 뭡니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 다문화 가정이 많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건 축복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지만은 이런 전쟁이나 망국에 의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의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자꾸 전쟁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